그러면 말소 기준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일반적인 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중에서도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들 중에서 선후를 구별하셔야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 압류는 2012년도 1월 9일, 가압류는 2013년도 6월 4일, 근저당 등기는 2015년도 10월 18일.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임의경매죠. 예, 임의경매 사건이 2017년도 1월 8일. 그러면 압류, 말소기준 등기 6가지 중에 하나, 가압류, 근저당, 경매 개시결정, 즉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게 다 6가지 중에 하나죠. 다 해당이 되는 놈이죠. 이 중에서 뭐가 등기부등본상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될까요? 아까 말소 기준 등기는 매각물권 명세서에 달리 표현이 된다 그랬죠. 최선순위 설정 등기. 최선순위 설정 등기를 조금 해석을 하자면, 의역을 하자면 등기부등본상 돈 받을 권리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놈. 얘네 다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는 아이들이죠. 그 중에 돈 받을 권리죠.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놈, 압류. 요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근데 접수날짜 제일 빠른 거예요. 접수날짜 제일 빠른 게 기준이라고 했는데 접수날짜가 2012년도 1월 9일 똑같습니다. 압류나 가압류나 접수날짜가 동일해요. 그러면 뭘로 선호를 구분할까요? 접수번호. 등기부등본상에 접수일자 밑에 접수번호가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접수일자가 동일하면 접수번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말소기준 등기, 말소기준 권리.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소멸기준 등기, 소멸기준 권리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냥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법률용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매각물권 명세서에 뭘로 표시한다고요? 최선순위 설정 등기. 아, 그냥 요 5가지 표현이 같은 거구나, 비슷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실무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럼 말소기준 등기 일반적인 거 6가지. 즉 저기서 얘기하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그 중에서 접수일자 제일 빠른 놈이 기준. 동일한 접수일자가 있을 땐 접수번호 빠른 놈이 기준. 예,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등기부등본상에 자기 채권액이나 혹은 자기 권리가 표시가 되잖아요. 임차인은요. 임차보증금이 예를 들어 4억입니다. 4억인데 이 4억이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임차인도 나중에 배당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기준해서 받을까요? 뭘로 기준해서? 이 사람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전제가 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그리고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무슨 권리가 생긴다고 했죠 아까?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요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은 또 뭘까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인수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면 지금 내가 제일 먼저 빠른 순서가 1번을 하고 수순위 중에서 우선 변제권이. 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권리 분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요거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죠. 부동산 상의 권리는요. 임차인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에 대한 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즉 말소기준 등기,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하고 2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또 언제 생길까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라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점유를 개시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둘 중 늦은 날 이길 오전 0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라는 임차인이 1월 4일 날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둘 중 늦은 날이면 언제죠? 1월 4일, 1월 4일. 그냥 1월 4일이죠 뭐. 다음 날 오전 0시잖아요. 이길 오전 0시. 1월 5일 오전 0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B로 갈까요? B. 1월 4일 날 주택을
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 늦은 날 2길 오전 0시니까 1월 8일 오전 0시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하나 더 갑니다. 전입은 1월 4일 날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그런데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이 1월 예를 들어 9일입니다. 지방에 살다가 짐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 둘 중 늦은 날이면 이거죠. 다음날 오전 0시면 1월 10일 오전 0시가 되겠죠. 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계약금 주고 잔금 주고 등기부등본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살다가 법원에서 난데없이 서류가 한 통이 딱 날라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당신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라. 당연히 C는 자기가 대항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잔금 지불할 때 등기부등본상에 아무 권리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에 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딱 하는데 가서 봤더니 자기가 전입신고한 요 날짜에 뭐 우리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왜요? 근저당은 돈 빌려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임차인의 대항력은요.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거든요. 지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1월 5일 오전 0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대로만 신고를 했다고 하면요. 아예 뭐 대항력 자체가 없는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1월 4일 날 점유를 했고 1월 4일 날 점유를 했고 1월 9일 날 점유를 했다라고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제3자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부상에 표시도 안 되고. 근데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는요. 공적 장부, 공부에 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거기 떼보면 나오니까. 그럼 임차인은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겠죠. 즉, 이 부분을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점유 날짜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 전입신고 다음날 1월 10일이 아니라 1월 5일 오전 0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권리분석을 하셔야 돼.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권리분석은 말소기준 등기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 요 두 가지 비교하는 건데 요 대항력 발생 시점 요걸 달리 표현하면 좀 쉽게 가면 임차인의 말소기준 등기 일자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하고 두 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권리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최선 순위 설정 등기라고 기재가 되고 여기에 2012년도 8월 31일 근저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돈을 빌렸든 은행한테 돈을 빌렸든 근저당이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돈 빌려줄 당일날 자신의 채권이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근저당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돈 빌려준 당일날 즉시 발생할 겁니다. 당일날 즉시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요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가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기소 갑니다. 등기소 업무 시간은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겠죠. 최소한 요때 접수를 받을 겁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A라는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 날짜가 2012년도 8월 30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 날짜는 안 써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임차인 A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죠? 예, 8월 31일 오전 0시. 그러면 근저당의 효력은 지 아무리 빨라봐야 업무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얘는 8월 30일 오전 0시고 그러면 A는 뭐가 있다고요? A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A는 대항력이 있다. 요 B로 갑니다. B의 전입신고 일자를 봤더니 2012년도 9월 4일 날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면 B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죠? B의 대항력은 9월 5일 오전 0시겠죠. 그러면 B는 대항력이 있나요?
최선시 설정 등기는 8월 31일 늦어도 오후 6시에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얘는요 9월 5일 날이라면서요. 그러면 B는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C로 갑니다. C 전입신고일자가 2012년도 예를 들어 8월 31일 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8월 30일이면 C의 대항력은요 9월 1일 오전 0시죠. 달리 표현하면 8월 31일 24시죠. 얘는 8월 31일 오후 6시면 18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시간상으로 6시간이 늦죠. 그죠? 늦죠. 6시간이 늦으면 C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예,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소기준 등기하고 권리분석은 말소기준 등기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하고 비교하는 건데, 실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하고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소기준 등기 날짜, 즉 최선순위 설정 일자, 최선순위 설정 일자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가 하루가 빠르죠. 그러면 A는 대항력이 있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도 늦어요. 즉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보다 빨라요. 그러면 이 B는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하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 즉 말소기준 등기 날짜하고 날짜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한 경우에도 C는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예, 그래서 요 기호로, 요 부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웬만한 물건의 권리 분석은 한 80% 이상은 이걸로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사건을 진행을 하실 때 이제 뭐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무료정보 사이트잖아요. 예, 그걸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걸 바탕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좀 디테일한 자료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입찰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서류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유료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굿옥션,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근데 저희는 일단은 지지옥션을 쓰고 있습니다. 요 지지옥션에 들어가시면 요 경매 사건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종합 검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 날짜는 손대지 마시고 오늘 이후에 경매 사건 진행하는 걸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은 서울로 갈까요? 서울로 가시고, 그리고 송파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송파구. 요 밑에 보시면 검색이 있죠? 검색 클릭을 하시면 상가, 주상복합, 또 상가, 아파트 이렇게 해서 좀 중구난방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걸 좀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정렬을. 요 위에 가시면 용도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별로 클릭.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이렇게 해서 묶음으로 나옵니다. 묶음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 물건 하나 봤습니다. 잠실동의 레이크 팰리스입니다. 레이크 팰리스. 요게 동부 3개에서 서울은 동서남북 중앙 그렇게 해서 5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동부 3개에서 2018 타경 경매사건 부호입니다. 55064 요거는 사건 번호, 뒤에 양가로는 물건 번호. 요게 이제 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123동 10층 1004호가 경매 물건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최초 감정 가격은 혹은 법사 가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토지 건물의 합산 가격. 그래서 감정가 16억 1200. 최저 매각 가격은 12억 8960. 한번 유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찰은요. 당일날 입찰 참여자가 없어서 한번 저감된 겁니다. 1회차 저감. 한번 유찰되면 서울은 20% 정도 저감이 되고 지방은 2에서 30%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한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금액 12억 8,960부터 시작을 합니다. 법원에서 임차조사를 한 거 봤더니 여기 임차인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고 지지옥션에서 세입자 그 세대조사 원본을 떼봤더니 거기에 전입한 세대가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등기 권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등기 권리는 뭐냐면 지지옥션의 직원들이 등기부등본을 연락이나 발급을 받아서 채권자 순서대로, 즉 돈 받을 권리 순서대로 해서 그 접수 날짜를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지옥션 직원들이 워낙에 잘 해놓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간혹 누락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얘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돈 받을 권리 중에 하나죠. 강제경매, 돈 받을 권리 중에 하나죠. 가압류가 접수날짜가 2016년도 5월 10일이죠. 강제경매는 2018년도 12월 27일 날입니다. 둘 중 접수날짜 빠른 건 가압류겠죠. 요건 지지옥션 직원들이 해놓은 거고 우리는 법원 서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 서류. 법원의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매각 물권 명세서를 봤더니 거기에 말소기준 등기라는 표현은 없다 그랬죠. 말소기준 등기라는 표현은 없다고. 대신 최선순위 설정 등기라고 되어 있죠. 예, 2016년도 5월 10일 가압류라고 되어 있죠. 가압류. 조금 전에 요 지지옥션에 나와 있는 요 가압류하고 동일한 날짜죠. 예, 그러면 지지옥션 직원들이 잘 분석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소기준 등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 요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고 밑에 봤더니 요 밑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답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소유자나 채무자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딴 데다가 주소를 전출해 놨겠죠. 왜? 뭐 채권자들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우편물이 너무 많이 발송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전출 신고를 딴 데다 해놓은 겁니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비워놓고 어디 가서 살진 않겠죠. 조사는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에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등기부등본상에 낙찰대금 외에 내가 추가로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사항 없다라고 이렇게 매각물권 명세서에 써주는 법원도 있고 아예 얘를 요 비고란처럼 공란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그냥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거 보시면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혹시 지상권 건물 사용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기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는 주의사항을 써줍니다. 주의사항. 예를 들어 뭐 재매각 사건이다 그러면 입찰보증금 20%입니다. 혹은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유치권에 대한 신고가 있습니다. 혹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여기를 써줍니다. 근데 지금 쓴 게 하나도 없죠. 해당 부동산에는 그런 기타 소유권을 침범하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아주 심플한 물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반 물건이거든요. 일반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이 아주 간단한 물건. 그러면 이 감정 가격은 최초 매각일이 2019년도 9월 2일 날이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1월 달에 감정평가했네요. 그러면 약 9개월 정도 갭이 생기죠. 그럼 9개월 동안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 가격을 보셔야 되잖아. 실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은 요 밑에 내려가시면 국토부의 실거래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2019년도 8월 달에 4층이 16억 6천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감정평가 금액까지는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 빠졌으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요자다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 물건을 제가 한 1억 정도 싸게 사주면 제가 살게요 라고 하면 제정신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경매사건은 지금 아닌 자리에서 이미 3억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한 2억을 더 추가해서 쓰신다고 해도 실거래가보다는 1억에서 1억 5천이 더 쌉니다. 그러면 경매사건을 제가 제대로만 잘 공부를 하면, 경매를 제대로 잘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에 입찰 참여하셔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옥션을 보시면 됩니다. 경매정보 사이트를 한두 개 정도는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경매정보 사이트가 정보가 그닥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단 여기 권리 분석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권리 분석은 지지옥션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응찰은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히 하셔야 하고 분석에 따른 어떠한 결과도 당사의 면책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권리 분석만 보시고 입찰 참여하시지 말고
본인이 기본적인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입자 참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참고용 자료니까.